어느 날 IT 엔지니어인 제임스 하웰스는 평범한 청소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현재 가치로 4억 달러가 넘는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하드디스크가 아니었죠. 그 안에는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이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슬로 하그넥스라는 프로그래머는 2010년 배가 고파서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주문했는데요. 지금 그 피자의 가치는 무려 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하웰스의 사연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죠. 2009년 당시 그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1센트도 안 되는 가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제임스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열심히 채굴을 했고 결국 7,500개라는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채굴하는 컴퓨터가 내는 소음과 열 때문에 여자친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채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3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지갑이 저장된 디스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몇 달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그 특정 파일이 필요한데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한번 잃어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현재 그는 웨일스의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가며 그 하드디스크를 찾고 있지만 수십만 톤의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슬로 하그넥스의 피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흥미롭습니다. 2010년 5월 22일 그는 비트코인 커뮤니티 포럼에 누군가 나에게 피자를 주문해주면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만 개의 가치는 약 35달러 정도였으니까 꽤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한 친절한 사람이 그의 요청에 응해서 파파존스 피자 2판을 주문해줬고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 비트코인 상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첫 번째 거래는 아니었지만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거래가 된 것은 분명하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라슬로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5억 달러짜리 피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이런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와 대중적 관심은 정말 눈부셨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그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금이나 다른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상당히 젊은 기술이지만 암호화폐의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신비로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나 거품이 꺼지면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비트커넥트나 원코인 같은 가짜 암호화폐 사기들이 존재해서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불법 약물 거래에 사용되었던 것도 비트코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모조 암호화폐들과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부재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치가 없는 인공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공한다면 많은 불법적인 활동들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고 식품 가격과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법정 화폐의 장기적 가치는 결국 0에 수렴했다는 사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1974년 경제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84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의 소나기에서 화폐를 빼내기 전까지는 다시는 건전한 화폐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묘한 우회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뿐입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유용성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카드로 매장에서 결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장에서는 은행에 연락해서 여러분 계좌에 구매할 만큼의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한 다음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죠. 만약 이런 시스템에서 은행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면 누구를 믿고 거래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도록 맡기시겠습니까? 변조나 사기 없이 말이죠.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맡기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모인 거대한 집단에게라면 신뢰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기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거래 기록들의 수많은 복사본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각 복사본의 소유자들이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에서는 은행에 확인하는 대신 매장이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해서 구매자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모든 기록 보관자들이 각자의 기록을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만약 어떤 개별 거래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나머지 수많은 거래 기록 복사본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이런 대규모 집단이 거래를 검증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분산된 네트워크가 스스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제3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는 어떤 형태의 금지나 제재도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버를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특정 지불을 차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지불은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은 추적할 수 있지만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위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복잡한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최근 거래들을 모두 포함하는 블록이라는 묶음 단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죠. 이런 블록은 거대한 장부책의 한 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채굴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금을 캐는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현재 법정화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예정이며 마지막 비트코인은 2140년에 채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실제 가치는 누군가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만큼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가격이 0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유용성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작업들은 비트코인 개선 제안 또는 줄여서 BIP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BIP는 핵심적인 변경 사항들을 제안하는 문서에 불과하지만 안전성을 위해서는 최근 2,000명의 채굴자 중 95%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채굴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블록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2009년 1월 3일 타임즈 재무장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이 채굴된 지 불과 9일 만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와 또 다른 암호화폐 애호가인 할피니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화폐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탄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피니가 사토시의 버그 수정과 초기 보안 개선 작업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이런 단계들이 비트코인의 창조와 첫 번째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비트코인 이야기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20년도 넘게 거슬러 올라가서 1983년까지 가야 진짜 시작을 볼 수 있거든요. 1983년 미국의 암호학자 데이비드 참은 이미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퍼펑크라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암호화 기술과 컴퓨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이념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디지털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현대 블록체인 기술의 토대가 되는 블라인드 서명 프로토콜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전적인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술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충분한지 증명하거나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보여주거나 다른 주 출신임을 입증하고 싶어 하지만 주소나 기타 개인정보는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해보세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인증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데이비드 참은 실행 가능한 암호화 전자화폐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고 1989년에 디지캐시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디지캐시에 주목할 만한 직원 중 하나는 암호학자 닉 사보였습니다. 닉은 초기 암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1993년 후반 디지캐시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고 익명으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제품인 이캐시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내부자들에 따르면 이캐시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매우 불안전한 관행에 대한 데이비드의 해답이었습니다. 이 캐시는 보안 문제나 수수료 같은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이었죠.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하고 있던 일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상당수가 미국 정부로부터 비밀 유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연방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암호화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 기관인 국가안보국은 기밀을 보호하고 암호를 해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장을 임명했고 그 국장은 모든 과학학회에 편지를 보내서 암호화를 다루는 학회나 세션을 개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캐시 제품이 과대 광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구매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참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이츠는 모든 윈도우 95에 이 캐시를 통합하고 싶어 했죠.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참은 그 제안과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제안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의 완고함과 편집증적 성향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는 또한 더 나은 제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캐시가 완벽해지기를 원했거든요. 1996년에 자신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편없는 전자현금 시스템과 잘 개발된 디지털 화폐의 차이는 독재 정권이 될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인해 데이비드는 결국 디지캐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고 회사는 외부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디지캐시는 은행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실험적인 제품보다는 수익성이 입증된 신용카드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1998년 디지캐시는 파산했고 이는 디지털 화폐의 첫 번째 물결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세상이 전자암호화폐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그 아이디어에서 잠재력을 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디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였고 강력한 리더십 부족이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1999년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에 전자화폐가 필요했고 그것이 정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논리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주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곧 개발될 한 가지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화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A에서 B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이죠. A는 B를 모르고 B도 A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통화 공급과 통화 정책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컴퓨터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은 계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 게시판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되는데 매우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대학 졸업생 웨이 다이가 1998년에 발표한 비머니는 온라인 경제가 외부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머니는 궁극적으로 이론적이었고 인기를 얻었지만 현실이 될 만큼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전직 디지털 캐시 직원 닉 사보가 1998년에 제안한 비트골드입니다. 닉은 디지털 통화가 법정 화폐를 나타내는 토큰이 되는 대신 디지털 통화 자체가 귀중한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암호화 방정식을 완료한 채굴자에게 보상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트골드가 과거 시도들과 다른 점은 은행에 대한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닉 사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금의 보안 및 신뢰 특성을 최대한 밀접하게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참의 이 캐시가 비트코인의 초기 조상이었다면 비트골드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론적인 측면만 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흥미로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거의 10년 동안 비교적 조용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2008년 8월에 도메인 이름 bitcoin.org가 익명으로 등록되었고 10월에는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서명과 함께 암호화 메일링 리스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카모토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기본 개요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오늘날 금융 역사의 흐름을 바꾼 암호화 연쇄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애미시는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각종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이 각종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페이팔, 마스터카드, 애플페이는 이제 비트코인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제너럴 모터스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과거 시도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이중 지출 문제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가치 저장 수단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단순히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복제될 수 있어서 단일 코인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를 감시하도록 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누가 언제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최신 기록을 구현함으로써 이중지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과 구현으로 이중지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테스트되었고 2009년에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0년 7월에 거래를 시작하여 0.0008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월말에는 0.08달러까지 상승했지만 물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침내 작동하는 시스템에 암호를 해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도 완전한 익명성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2011년 4월 26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메일을 보내고 사라졌습니다. 사토시는 여전히 디지털 지갑에서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100만 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9만 7천 달러에 도달하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추측과 거짓 주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토시는 누구이며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